태무가 이렇게 돈을 버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태무는 출발부터 중국시장했고 지금은 돈을 번다 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를 다 흔히들 말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핀토드의 주가 상승하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중국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간이 됐죠. 네. 여기에 어떤 내용과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거 올해 초에 중국 경제 전망하면서 요 얘기 했었거든요.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보고서 발간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단기 및 장기 균형, 뭐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 이렇게 있는데,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역주기 조절하면 조금 개념이 좀, 이게 뭘까? 그렇죠.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쓰는 단어들이 조금 이제 조금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일단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핵심이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경기 침체되는 걸 인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더 이제 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주기 조절하고 이제 반대되는 측면에서 이제 과주기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경제가 좀 잘 될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과주기 조절이라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버블이 되지 않도록 증세를 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중국에서는 과주기 조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거꾸로 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역주기 조절. 그럼 어떻게 하겠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를 하고 있다. 재정 통화 정책의 방향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주기 조절의 핵심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경기 부양도 있으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중국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많이 넣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도한 양적 완화가 아닌, 그러니까 맞춤형 역주기 조절. 그러니까 하반기 경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더 확대를 해서 지방 재정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이 지금 인민은행 통화정책의 보고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세계 여러 나라, 그다음 뭐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인대라든가 무슨 뭐 공작 회의 같은 거 삼중전에 이거는 보셨잖아요. 네, 그 계속 기대하는데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삼중전에 때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시장 이번 기대가 너무 컸거든요. 네. 경기도 안 좋고 기존의 관례에 비해서 한 9개월, 10개월 한참 지나서 했고, 야 여기 뭐 나온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역주기 조절이라는 것은 그게 원래 양적 완화가 들어갔는데 과도한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번에 삼중전이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한 300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들, 조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을 이제 부양하겠다는 건데, 뭐 돈을 화끈하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과연 경기를 부양할 수 있겠냐라는 맞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또 중국 경기가 산다.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 쪽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침체기에 빠져서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직접적인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의향은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핵심의 방향은 부동산을,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해서 전체 경제를 승인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IMF 총재가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이제 경제적인 구조적인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측면이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돈을 이제 그 부양책을 이제 내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접적인 방향보다는 걱정되는 게 지방 부채로 인해서
이 금융 리스크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해치 리스크 방어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그걸 방어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감내낼 수 있다. 이걸 당장 뭐 돈을 풀어서 살리겠다라는 방향성은 포인트는 거기 있지는 않다. 포인트는 지방 그 정부 부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삼중 전에서도 딱 그 공보에 나왔었거든요. 그 리스크를 방어를 하겠다는. 그래서 방점은 거기에 더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풀어서 뭐 일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풀어서 빨리 저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그런 식의 방향은 하반기에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네. 사실이고 지금의 이 상황이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의도한 연착륙을 위한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살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경제 상황인지. 살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됐죠. 지금 계속 정책이 안 먹힙니다. 살리려고 안 된다 그 말은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 좀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까 안혁 총재가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민은행에 잠자고 있는 그 돈을 혹은 뭐 일반 시중 상황을 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돈을 잘 안 쓰고 뭐 요즘 중국 SNS에서 뭐 이게 절약 다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절약 다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충동 구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SNS로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뭐 짠돌이 카페만 이런 게 딱 많이 그런 겁니다. 있었죠. 딱 그런 개념입니다.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그거는 뭘 반영하냐면 그만큼 젊은이들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는 거고 그게 이제 관점 핵심의 포인트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걸 정부가 알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삼중전에서 원래 삼중전에가 서열 1위부터 막 예를 들면 한 250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조치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 전선 양적 완화가 아니라 시장에 자꾸 자극을 주면서 300개 조치를 한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중국 경제가 저는 3분기도 이제 매우 제한적이다. 4%한 중후반 정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4분기는 아마 소비가 또 일어나는 또 이렇게 워낙 자극을 하는 또 광군제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5월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제 4분기에서 한 5%를 비슷하게 맞춰서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5% 내외는 맞추려고 할 것이고, 근데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상한을 보고 역주기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역주기 조절에는 또 투자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돈을 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 내외로 맞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후를 우리가 했을 때, 나중에 이제 했을 때,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 내외는 도달했습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불안감들인 것 같은데, 한국 제품, 그런 면에서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중국 시장에서 싼 제품들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국 뭐 화장품이라든가 소비와 관련해서. 예전만큼은 아니죠. 그건 뭐 중국 내수 소비가 아까 뭐 여전히 좀 고민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긴 지금 뭐 명품 업체들의 매출이 중국인이 지갑을 닫아가지고 확 떨어지고 있다고 주가도 확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 가는 횟수를 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문제는 이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여전히 소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라는 사람들. 근데 중산층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를 위해서 하는 명품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사면 이 명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소비 부분에서 화장품 부분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중국 화장품의 퀄리티라든가 화장품 그 기업들의 마케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좀 밀리고 있는 게 맞다. 그렇다고 뭐 한국 제품이 다 안 팔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소비재 같은 건강식품 같은 건 또 잘 팔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풀무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요? 예, 공장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제품이 다 안 팔린다 보기보다는 특히 이제 화장품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동력을 잃은 건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금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국에 들어오는 있는 중국 요커들이 매우 현명해지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는 막 깃발 들고 오세요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젊은 친구 요커들 같은 20, 30대 MZ세들은요 그냥 자기들 다 쿠폰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돌아다닙니다. 이태원 가보시면요 빈티지샵 같은 데 가보시면 전부 중국 사람들, 중국 젊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쿠폰 받아서 그렇게 알뜰 구매를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또 일반 중산층은 뭐 크루즈 여행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인천, 평택, 부산, 제주 그건 아무래도 소비가 좀 제한적이죠. 하긴 뭐 예전에는 명동이 제일 가는 쇼핑 거리였다면 지금은 저기 어디야 성수동 쪽을 제일 간다고 그 신용카드 분석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커들. 핫플이니까요.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핫플만 골라서 가는 거죠. 예전에 모를 때는 여기가 명동이야 하면 막 가 풀어주고 막 했는데 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핫한 곳이 어디야? 여기를 꼭 가야 돼. 셀카를 찍고 인증사실 올려야 되고. 그만큼 이 바뀌는 트렌드 흐름에 이제 우리가 빨리 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정부 부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뭐 다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그 전에 뭐 한 미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23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지방 부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게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방 부채가 한 뭐 23조 달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대로 한 3경 정도 됩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이 지방 부채가 한 우리 또 한 7,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승인한 이제 채무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7,800조 원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방 융자 플랫폼 LGFV가 포함이 됐냐 안 됐느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근데 핵심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지방 정부 부채가 우리 돈 한 8,00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취약한 동북 삼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림성, 흑룡강성, 뭐 요런데 뭐 우리가 흔히 뭐 다른 지역들 우리가 귀주성이라든가 이런 조금은 경기가 낙후된 지역은 뭐 그렇 지방 채무가 좀 심각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한 흑룡강성, 이런 길림성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부채 상황이 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제 이제 지방 공무원들 월급도 밀리고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중국 정부가 받아들였고 이번에 삼중전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고 아 그래요? 네,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삼중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 정부 부채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그다음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리스크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인정했는데 근데 그러면 해답은 뭐냐? 부동산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세개혁이라는 방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이제 앞으로 변화는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의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세입원이 부동산과 관련된 맞습니다. 그 승인 맞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부성 경기가 살지 않는 한 뭐 세금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많이 결국 새로운 수입도 그렇지만 나가는 이자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 악순환일 것 같은데. 일단은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뭐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앞에 한 12개 성시 같은 경우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가 심한 곳은 뭐 60%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면 가장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소비세 개혁 예전에 조세 개혁을 통해서 중앙정부로 100% 흘러들어가는 것은 이제 지방정부한테 넘기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방세제를 좀 더 보태주고 그다음에 유실되는 것을 막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단계적인 처방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바로 지금 뭐 지방정부 부채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일단은 조금씩 이제 메꿔 나간 형태를 하면서 계속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뭐 살리려고는 하겠죠. 근데 제한적이죠. 이런 처방전은 지금 말씀드린 12개 성 관련된 이 지방 채무가 단기적으로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바로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지금 매우 제한적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지방 정부가 디폴트 나도록 중앙 정부가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지방정부 부채는 지금 중국 정부 부채에 합산돼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이게 합산되면 뭐 50%인가요? 40몇 프로라고 하던 그 중국 정부 부채도 확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뭐 골드만삭스가 23조 달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이 LGFV 이 지방융자 플랫폼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근데 12개 성의 지방 부채율이 좀 60% 이상 된 심한 것을 보면 다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성 31개 성에서 순위에서 못 사는 곳들. 그다지 뭐 역할을 한다고 보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절강성, 강서성, 이런 뭐 광동성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31개 이게- 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10여 개가 지금 아주 안 좋은 네, 상황이다. 그 중에서 지금 한 12개가 지금 부채율 한 50%, 60% 이상 넘어가는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해성, 귀주성 이런 데는 정말 규모가 작고 뭐안 가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못 들어. 근데 길림성하고 흑룡성 가봤는데 그저 장춘이랑 뭐 할빈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는데, 근데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순위에서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 사항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인정 안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승인한 채무 한도 내에서 지금 작년에 7,800조 원 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삼중전이라는 무게감이 있잖아. 그렇죠. 그 무게감에 딱 그 공부해봐야 그게 한 5천 한 70자? 딱 그게 그 중요한 포인트만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는 자질구레한 거 넣을 수는 없잖아요. 딱 기록에 남는 건데, 거기에 딱 그걸 나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8천조로 지금 중국에서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지금 그렇죠. 8천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8천조 원. 올 4월 말 기준.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질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이번에 저 테무 설립자가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이 됐다고요? 핀더더? 이것 때문에 알리바바 머리 아픕니다, 지금. 그렇게 아니 알리바바와 테무, 이 핀더더 이 두 개의 주식을 제가 같이 동향을 보고 있는데 핀더더의 상승률이 한 3배 빨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가 보시면 지금 핀도도가 우리가 미국 상장된 중국 주식 보시면 다 떨어지고 그럴 때 핀도도가 지켜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알리바바가 지금 완전히 절치부심하면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알리바바와 핀도도의 보이지 않는 지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사실 알리바바 입장이 억울하죠. 요거 오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음 편 한번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데, 이게 알리바바가 입장에서는 사실 핀도도의 공동구매는 정말 핀도도도 자회사 테무도 그렇지만 핀도도는 원래 싸게 팔려서 시작된 거니. 근데 그 싸게 파는 제품이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알리바바가 구축한 1688.com, 알리바바닷컴, 주로 이제 1688.com인데, 여기서 공급원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가 마케팅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팔았는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 그렇지. 지금 시총 입장에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핀도도가 한 2,100억 달러 넘어가는데, 지금 알리바바는 한 1,800억 그렇죠. 불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밀리니까. 네, 밀리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테무 설립자가 지금 엄청 젊잖아요. 최고 부자로 등록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그 테무하고 알리바바 그거하고 앱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다운을 받고 보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테무가 한 20% 싸더라고. 가격으로는 당연히 알리바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질문이, 아니 왜 같은 제품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나지? 또 하나, 이렇게 팔아서 테무는 수익이 나나? 네.
그런 생각.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알리바바가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우리가 잘 아는 해외 직구 플랫폼. 그러니까 훨씬 더 먼저 생겼지만, 그 테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22년 9월이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따라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지만 미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 서방에서 보면 테무의 파격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존재감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이죠. 가격이 훨씬 더 싸고 일 수는 없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가격으로 붙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뭘 하냐면, 우리가 조금은 좀 차별화든지 조금은 뭐 무조건 이 저가정에 붙어봐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략적인 방향을 지금 변화를 두고 있고요. 테무가 이렇게 돈을 버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는 핀토도의 주가 상승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핀토도가 입장 주가 상승 테무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테무가 2020년 9월에서 지금 테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시장이 아니라 이 북미 시장, 미국에 타겟팅이 됐고 해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거 시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격 저가를 했죠. 그래서 초창기 2023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지금 흑자를 봤다고 말 수는 없죠. 근데 계속 들어오는 유입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가입자,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커져가면서 핀토드의 역할은 더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됐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테무의 이게 그러면 가격 경쟁력, 이 테무가 성장하는 걸 또 설명드리려면 또 긴데, 일단은 테무는 출발부터 중국시장했고, 지금은 돈을 번다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를 다 흔히들 말하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하기 시작했고 올라서기 시작했죠. 그럼 테무가 플랫폼에서 입점시킬 때도요, 일단은 보조금을 줍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판매자가 셀러가 많을 때는 입찰을 시켜야 합니다. 어떤 가격을 싼 판매자를 또 입점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테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물건의 제품의 하자, 그다음에 여러 불량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영원한 1등은 없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우리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기업이고 그 자리를 계속 중국에서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통에서 이렇게 테무한테 밀리는 일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격변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 기술의 진보와 함께. 네, 이 부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